보호사님이 뭐 이런 간단한 자문을 해줄 수 있으면 나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뭐 댓글로 문의를 하거나 네일수다 이 코너에 댓글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변호사님이 답변해주는 네, 거예요. 원장님이 저한테 그걸 최고. 좀 토스해주시면 또 거기에다 답글을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최고야. 네. 역시. 갑자기 그 송강호님이 생각나네.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나 계획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네일수다에서는 또 사실 되게 오래 배웠던 이제 저희 지인분이자 저의 고객인가요? 네, 고객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원래 네일 잘 안 받으시는데 로펌의 대표님이신 김준혁 변호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일은 여성분들만 받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대표님이 권유도 있고 저도 좀 궁금도 해가지고 한번 체험해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꼬셨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네일 체험하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딱딱해요. 공부만 하셔가지고 변호사님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네일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남자가 무슨 네일을 받지? 막 이랬는데 되게 원치 않으셨지만 끌려오셨어요. 로펌 대표님이니까 저는 사실 여기 또 모셨던 게 저희는 이제 장사도 하고 또 많은 또 네일리스트들이 창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창업할 때 좀 준비해야 되는 법률 팁이 있나.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땐 다 이제 모르는 거 궁금한 것도 많고 뭐 계약들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면서 네네네. 찍으면서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남성 네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신 거예요. 네, 저도- 부담 없이 함께 해주세요. 저도 책도 잘 많이 내시고 실력 있는 분께 네. 네일까지 받으면 감사합니다. 네, 서로 또- 칭찬님 레이요? 네, 저도 감사하죠. 네, 일단 저 손 주시면 예, 예, 되고요. 예. 우리 손을 주고 차도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네. 손은 그냥 저만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네, 네. 네. 손만 자르시지 않으셨나요? 네, 손가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약간 창업에 도움되는 팁 같은 거 있을까? 이제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궁금했었는데, 보통 창업 처음 하려면 일단 가게 계약해야 되잖아요. 네.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정주부였거나 이제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맨 처음 내가 가게 계약도 하고 하면 계약서라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혹시 좀 알아두면 좋은 거나 팁이나 아니면 유의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샵을 창업하려고 할 때 음. 가게 계약도 가게 계약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할 거냐 동업을 할 거냐 라는 것도 네.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네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한데 인테리어나 각종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때 네. 동업을 또 그럴 생각을 수도 있죠, 해볼 그럴 수 수도 있죠. 생각을 해볼 수 생각해보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 마사지 하면서 옆에 네일도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일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아니면 둘 다 네일을 하는데 네, 같이 동업을 동업을 하는 하실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런 근데 경우는요. 이제 동업이라는 게 항상 지금은 사이가 좋은데 그쵸. 역시 변호사님이야. 지금은 사이가 좋은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을 때나 또는 그치, 벌지 그치. 못할 때에도 음. 각각 분쟁이 있어요. 돈을 잘 벌면 둘 다 가게 다 전념하면 좋은데 한 사람은 가게 전념은 못하고 네. 본업이 좀 있고 네. 근데 한 사람은 내일을 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나 또는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부동산 계약할 때보다 동업을 여부를 결정할 때 투명하게 좀 꼼꼼하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동업할 때 이제 친해서 하거나 믿고 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거나 친해서 하는데 내가 먼저 야 계약서 쓰자 이러면은 사실 조금 못 믿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동업할 때 꼭 기재해야 되는 내용 이런 거 있어요? 일단은 계약서의 팁. 우선은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현금 수입 또는 카드 내역 또는 내지는 계좌이체 내역을 네.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수입을 나왔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현금 한쪽이 누락을 해버리면 현금을 받았는데 돈 못 벌었어. 돈 못 벌어 수입이 안 나와. 이래버리면 만약에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용은 똑같이 또 나누자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비용은 반반 부담해야 되는데 알지 못한 상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이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실제 누가 돈을 내고 받았고 이런 건 서로 다 알게 되니까 한 사람은 일하지 않고 한 사람만 일했을 때는 근데 비용은 똑같이 투자했고 그럴 때는 이제 정기적으로 얼만큼 돈이 들어오는지를 주 단위든 월 단위든 각각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조항 내용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적인 건 남겨야 한다. 맞아요. 역시 변호사님 직업의식 추천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네일샵 1호점을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다 나갔진 않겠지만 나는 좀 그게 불안했어. 전 동업을 안 하고 혼자 했지만 첫 번째 네일샵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갔을 때 부동산에서 고정 계약서를 주잖아요. 근데 그치 이게 다 프린트돼서 나와 있는 고정 계약서를 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난 이런 계약서를 처음 받은 거야. 왜냐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처음으로 샵을 오픈해볼까 했고, 근데 글씨가 너무 많고 문구도 빡빡한데 내가 사실 이렇게 이제 빨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이제 대충 얼렁설렁 보게 돼. 이걸 꼼꼼히 읽기엔 조금 민망히 압박을 받아. 이제 몇 장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얼렁설렁 좀 읽게 되지만 내가 자세히 읽어도 다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여기에 사인해도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항상 고정 폼에만 사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별도라고 좀 추가 내용이 있을 땐 쓰기도 하는데 이 계약서 다 읽고 내가 덧붙이고 싶은 건 별첨을 하거나 쓰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상 아니면 너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고정 문구들이 있는데 그건 못 바꾸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원래 못 바꾸는 건가? 바꿀 걸 요청할 수도 있나? 이제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당연히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부동산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정해져 있는 양식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부동산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힘든 건 계약금, 중도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월 차임과 보증금을 뭐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권리금. 근데 내 경우에는 건물주는 권리금을 절대 인정 안 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정되던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권리금을 좀 보장해. 근데 계약서에는 표기를 절대 안 해주더라고. 나는 다른 지역, 다른 상권, 다른 건물주와 계약을 할 때도 권리금 자체를 계약서에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권리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법이 좀 들어가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 바로는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맞아요. 바뀌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는 계약서에 아예 안 써줬고 인정을 못 받았어. 음. 나 초창기에 막 2000년도 막 이때 첫 매장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갈 때까지는 권리금을 인정 안 하겠다라고 건물주가 아예 얘기를 하거나 권리금 인정 못하니까 너 알고 들어와라고 그런 기록을 명시하거나 그런 내용을 아예 언급 안 하거나 이런 계약이 있었고 실제 분쟁이 생길 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인가 얼마 전부터는 인정이 된대. 근데 그래도 건물주들은 기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는데 그게 기재 안 돼 있어도 법이 교체가 돼서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권리금이 인정이 되더라도 네. 월세를 안 내면 권리금도 인정이 안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3기 이상 3번 이제 월세를 안 내면 네.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월세를 일단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제 내 경우는 보니까 내가 확장 이전을 하거나 매장을 이동할 거라서 같은 업종의 다른 세입자에게 매장을 이전시키거나 권리 양도를 할 때는 서로 조율을 해서 그거에 대해 이쪽 상대방이 지불을 하는 거지 건물주가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아니고. 분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간다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가 있어. 자기가 나는 내가 원체 네일샵을 여러 지역을 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건물주가 건물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오래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뭐 거기도 한 건 10년 된 매장이었어, 지방에. 근데 되게 지방에서 제일 핫해가지고 되게 자리가 좀 비싼 곳이었는데 좀 이제 화가 났죠. 근데 되게 한 10년을 있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건물을 팔아버린 거죠.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여기 이제 건물주가 됐으니 그전 계약서는 이제 소용이 없으니 나랑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난 재계약을 안 하겠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뭐 월세를 올리고 뭐 이런 조율이 아니고 재계약할 의지가 없다. 근데 예전 건물주는 건물을 팔았으니 이 사람과의 계약은 인정 못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나는 재계약 의지는 없어. 이러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럴 때 권리금 문제죠. 근데 그럴 때 내가 항상 전 임대인과 사이에 생각해야 돼야 되는 건 그런 거죠.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갱신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갱신이 이루어지면 그 새로운 양수인한테도 내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사업자 등록증. 그쵸. 사업자 등록증이 이루어지고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쵸.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그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계 계약을 처음 하니까 좀 불안한데 좀 더 이제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팁이나 뭐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네. 통상적으로 전용된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임대차 네. 계약서가. 그렇죠. 그 계약서대로 해도 응. 별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특별히 내가 좀 반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네. 그러면 보증금과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라면 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추가 요청은 언제든 할수 이렇게 있다. 하면 왜냐면 지금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공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렌트풀이 먼저 되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몇 개월 정도 렌트풀이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거 조율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세나 보증금을 좀 낮춰달라. 사실은 우리가 특히나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도면 상가나 이런 그런 게 활성화되고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또 네일은 뭐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해서 조용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그 표준 계약서 양식대로 하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서 특히나 렌트프리 이런 걸 이제 몇 개월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해. 렌트프리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도 법률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표기돼야 되나? 그렇지. 그거 당연하게 인정되는 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표기가 안 되고 구두상만 돼 그냥 있으면 인정 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마지막에 이때도 냈어야 하는데 안 냈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뭐 만약에 혜택이 있었거나 어떤 시기에 따른 렌트프리나 뭔가에 뭘 해줄게라고 했던 조항조차도 어쨌든 기록에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왜냐면 렌트풀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내가 내야 되는 매달 그러니까 원래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하는 것도 내요. 맞아요. 공사할 때도 내는데 렌트풀이라는 것은 월세를 안 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차임 지급,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차임 지급을 몇 개월 뒤에 내도 법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렌트풀이 계약이니까. 명시돼야 된다. 그런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걸 보호받기 위해서 아까 말한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돼요. 사업자 그쵸. 등록증 하고 나서 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매장도 같은 시스템이죠. 확정일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고 사업자 등록증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확정일자 나는 받는 효과가 예전에 있어. 깨끗하네. 네, 깨끗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아니 근데 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야만 인정이 됐거든. 그 주택 임대차는 그런데 사업 이제 아니 상가 매장 임대차 상가. 상가 임대차 법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나 초창기 때는 언제쯤 다 도장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좀 바뀌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이제 확정일자 효과가 또 나요. 구청인가? 거기 가서 임대차 보호 그거 내면은 5년이라고 찍어줬거든요. 난 이게 도장이 있어야만 보호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계속 매장을 원래 냈으니까 그때는 다 동일하게 그냥 확정을 받아놨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우선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결국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사업자 하시는 네일샵을 여시는 분에서 가장 관심은 내가 낸 보증금을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인가가 관심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집주인이 갑자기 담보를 대출을 받아야 돼. 자기 분양받은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서. 근데 임차인이 사실은 내가 보증금 3천만 원 넣었는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이 담보를 1억을 했어. 그러면 내 3천만 원은 보장받지 못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나보다 뒤에 대출을 해준 은행의 1억보다 내가 이 상가 점포가 경매가 되었을 때 내 3천만 원이 더 보장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 내가 은행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내 3천만 원을 내가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쉬워. 그 앞에 거 이해 안 가지. 내 3천만 원을 은행보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등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상가 뭐 503호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띄면 상가에 그러면 밑에 뭐 임차권 보증금 3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물주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싫어해 건물주가.
그게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또. 왜 근데 나이 가리키고 건물주가 싫어한다고? 그런데 나쁜 사람. 그 등기가 없어도 내가 건물에 인도를 받고 응. 즉 다시 말해서 열쇠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 그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이 지켜진다고. 아, 법이 바뀐 건가요? 원래는 그랬는데 어. 이것도 법이 좀 바뀌었죠. 그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아마 바뀐 지는 좀 됐는데 법 왜 자꾸 바뀌어? 헷갈리게. 나빴어. 알았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근데 보장하기 좋아졌네. 위해. 그렇지. 좋아졌네요. 그건 괜찮네요. 응. 그럼 내가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약간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많이 개정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법을 잘 모르고 응. 크게 신경 써서 뭔가를 해놓지 않았어도 기본적인 베이직한 건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장사를 하고 할 때는 또 약간 보호받을 수 있는 유리한 개정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사업하실 때보다는 좀 나아진 거죠. 아, 그쵸. 요즘 사업할 만하네. 막 이래? 내일 창업 빨리 서둘러 주세요, 막 이래. 아니, 이쪽 손입니다. 네. 네. 남성 케어는 참 짧아요, 시간이. 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천히 할 만큼 천천히 했는데 끝났죠. 일단 천천히 나머지도 천천히 할게요. 끝나신가요? 아니요, 우리 천천히 뭔가 술 마시고 우리 시험시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짠할 뻔. 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술인 줄 알잖아. 짠할 뻔. 술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 저희가 진짜 이게 지인이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걸 먹을 일은 없었어요. 그쵸? 인정? 항상, 인정? 항상. 항상 업무적인 얘기만 토론하는데 싸늘하니까 오해할까 봐. 근데 난 인테리어 할 때도 계약서 뭐 이런 거에 법적인 문제 알면 좋은 게 있나. 인테리어는 항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견적서에 대한 문제가 커요. 이 인테리어 할 때 네. 가장 큰 문제는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서를 보내는데 견적서에 메일만 오고 가고 구두상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에 견적서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견적서 내용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하다. 도장까지. 그러니까 견적서를 그냥 받아보고 오케이해서 그냥 송금하지 말고 기왕이면 받은 견적서에다 서로의 확인에 대한 사인이나 도장에 기록을 하고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견적서 자체에 그냥 정확한 세부적인 지금 봤을 때는 일자도 기록해야 돼요. 일자도 기록해야 되고 왜냐면 내가 추가적으로 합의된 내용도 이제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인테리어를 해봤잖아요. 속 썩었죠. 썩어 문드러졌어요. 왜냐면 사실 시간이 돈이거든. 우리는 그래. 언제 오픈을 해야 고객을 받고 이게 회전이 돌아갈 되면서 거야. 그쵸. 근데 오픈이 안 되면 시간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지체 상금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적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게 확인이 되어 있어야 이런 계약이 확실하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없이도 노력을 해. 늘어질 것 같으면 타이트하게 뭐 인부를 추가한다든가 쪼인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이전에 모를 때 속을 썩었어. 그 초창기에 내가 99년도에 변호사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인이 아니었네. 아쉽? 막 이래? 하자가 보수 하자할 때 하자를 아이고. 어디까지 청구할 거냐. 근데 그거는 보통 계약할 때 논의를 나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어. 하자가 항상. 왜냐면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만 희한하게 몇 번을 했는데도 생각을 하고 하자에 대한 걸 생각을 못 하는지 계약서에 기록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는데 이거는 추가 비용 납부하셔야 되면 이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되나? 하자 이럴 때 어디까지 하자 보수를 하겠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변경 내용까지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요 정도의 내고에서는 시행 도중에 약간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이상일 때는 추가 비용을 받겠다. 뭐 이렇게 아예 그런 부분까지 확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약간 그냥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이렇게 실무자. 나는 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모든 게 법에 맞춰 하긴 쉽지 않아요. 물품 구입을 하는데 모두 계약을 하고 모두 자료를 남기는 건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보험은 그렇죠. 왜 들어요? 만에 하나 영양제는 바르면서 얘기해요. 네. 만에 하나 말고 영양제. 만에 하나 이제 보험 사고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계약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다 자료 남기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와서 문제가 터지면 변호사를 하면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차라리 준비할 때 천천히 해가지고 계약서 문건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어갈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네.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과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지금 처음으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왕이면 시작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시는 게 늦지 않다.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돈이 나가는데 그렇죠. 이왕이면 돈 나가는 시점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한번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그런 선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님의 조언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직업 자체가 어렵잖아요. 변호사님들 이렇게 흔하게 뵙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기도 쉬운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거 없을까요? 변호사가 되려면 뭘 해야 한다. 최근에 이제 큰 법의 제정과 개정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이라는 제도,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가셔야만 하고 기존엔 로스쿨 안 가고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됐죠. 네.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어렵고 뭐가 더 그래, 내가 갈 길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공부하시기 때문에 두 개 다 어려운데 네. 문제는 이제 기존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같이 존재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었는데 그나마 네.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 제도로 완전하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제도에 거쳐야지만 도전이 될 수 있어서 대신 사법시험은 안 보고 없어졌어요. 아예 로스쿨 졸업하면은 변호사 시험만. 변호사 시험 봐야 돼요? 변호사 시험 합격을 5번 못하면 변호사가 아예 될 수 없어요. 5번 떨어지면 아예 시험을 못 봐. 어. 5번 떨어지면 넌 머리 나빠. 머리가 6번 나쁜 건 아니고 이런 뭐 얘기잖아. 5번 떨어지면 변호사 되기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어. 이런 얘기인가요? 왜냐면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10년, 20년 막 공부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 다른 일을 차라리 해서 경제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 제도를 5번으로 줄인 거예요. 제한을 뒀구나. 네. 그럼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까 5년 이상은 여기다 시간 투자하지 말아라. 이것과 같은 의미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그날따라 이렇게 운이라는 게 항상 더 작용하고 그렇죠. 또 이해는 공부는 되는데 잘했는데 시험 때 또 있어. 약간의 리스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개인적인 능력의 유무와는 다르게 그럼 이건 그냥 궁금했던 건데 검사나 판사 되고 싶어도 변호사 시험 봐야 돼요? 네네.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서 난이는 성적이죠. 그러니까 다 변호사 시험을 봐. 근데 성적이 제일 좋은 분은 판사님이래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근데 또 성적이 제일 좋아도 판사나 검사가 싫어. 내가 싫어. 이러면 변호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성적이 좋은데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성적이 그래도 되게 하위권이야. 근데 내가 판사를 자원할 수는 없는 거죠. 지원할 수는 있죠.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맞네. 떨어지면 그냥 말면 되니까. 그래도 일단 셋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전빵이네. 셋 중에 하나는 고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난 이게 선택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 혹시 변호사님 그럼 경력이 대략 변호사님이 되신지 저 변호사 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고 네네. 이제 변호사님이 여지껏 맡은 사건 중에 제일 기억나는 제일 안타까웠거나 아니면 뭐 이유는 다 다르지만 변호사님 기억에 제일 남는 사건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러긴 한데 형사 사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네. 다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죠. 사실 변호사님들의 약간 특징이 있어. 결코 오해가 될 만한 멘트를 절대 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재판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만큼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두 다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된다. 무죄인 것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 조선시대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해라. 모르겠는데? 너는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조선시대 때. 그쵸.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나봤지만. 그래서 사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오고 재판하고
하고 그게 뭐 이제 법원인 거지. 판결에 따라서 감옥에 넣고 그게 한 사람이 다 했잖아. 그쵸. 내가 다 했어. 독재가 되지, 독재가. 수사기관도 사또. 그쵸. 판사도 그러니까 사또. 억울한 경우가 생겨. 그 뭐야, 뭐 수청을 들라. 변호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 내가 룰이다. 이렇게 근데 되니까. 지금은 분할이 됐구나. 검사도 수사기관 따로, 판사 따로, 변호하는 사람 따로, 또 교도관 따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이제 증거가 있어. 이러면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죄라는 전제 하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변호사도 너 유죄잖아. 무슨 변론을 받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막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법무사님도 또 서류 작업은 하실 수 있는데 함께 가서 대신 이제 진술하거나 이런 건 좀 이쪽으로 불가능하고 서류 작업은 도와주실 수 있고 변호사는 법정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완벽히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신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형사 사건은 서류 작업만으로 한정될 수 없는 그 현장감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아 우리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가 갔는데 조사 받는 걸 옆에서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수사관들은 보통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우리가 아니다 억울한 점을 말해도 변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들은 상태에서 너 맞잖아. 왜 지금 이게 딱 그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어서 땅을 깡깡 치세요. 우리 여긴 내 집이야. 게스트잖아. 근데 의뢰인들 입장에서 수사관이랑 얘기할 때 주눅 들어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변호사가 질문을 그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조사 자체에도 변호사님이 대동을 꼭 필요하다. 경찰 단계 필요하다. 경찰 단계에서부터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그때 누가 그랬는지 거의 웬만한 법무사님이나 웬만한 변호사님들은 민사 사건은 다 진행하신대요. 근데 형사 사건은 더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민사 사건은 다 다루는데 형사 사건은 형사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님이나 형사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님이 따로 있다라고 이건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쉽게 무슨 난 변호사님이 엄청 유능한 줄 알았지. 뭐 형사 사건을 하니까. 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님 엄청 유능한 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건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도 오랫동안 전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검사님이나 판사님 출신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전 재판 과정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가 포인트인지 뭐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아셔가지고 의뢰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많이 맡기고 검사님이나 판사님 출신이 아닌 변호사님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충분히 변론해주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경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냥 경험의 차이.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판사나 검사님 출신은 아닌데 다만 저는 형사 사건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많이 접견을 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죄도 많이 좀 종종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많이 나와서 저도 뭐 검사님이나 판사님 출신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나름대로도 형사사건 경험이 많아서 뭐 제주도까지 가고 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많이 제가 가니까 우리 변호사님 형사 전문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건 잘못한 거네. 왜냐면 내가 예전에 또 다른 변호사님 이제 누구누구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얼핏 해서 저는 이제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민사는 모든 법무사님이 하고 변호사님이 하는데 형사는 더 공부를 해서 어떤 게 취득돼야 형사 사건을 다루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오인을 한 거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민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사건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진행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민형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형사만 하는 분은 없었는데 민사 전문이라는 데는 형사건을 약간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롭거나 어려워서 또 공부가 필요하거나 경험치가 많이 있어야 형사건 자체를 맡으실 수 있나 보다 해서 되게 이제 더 그레이드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했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의 그레이드를 높게 본 거야. 우리 대표님 형사전 그건 감사한데 또 그런 게 이건 성향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이게 능력 차이는 아니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내 남편이 구속되고 내 자식이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왜 구속으로 얘기해? 구속을 시킬 일이 낫지.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거야. 구속된 상태에서? 내가 구속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구속됐어요.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잡아갔어요. 아니 변호사님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는 의뢰인 말고 억울한
억울하다. 그래서 구속을 시킬 때 가는 이런 의뢰인도 있잖아요. 그래 고소인들. 그치, 고소인 해도. 그러니까. 피고소인 말고. 자꾸 겁나잖아요. 구속 얘기 나오고, 막, 구치소 얘기 제 나오고, 말은- 나 무섭단 말이야. 제 말은 뭐냐면 변호사님 중에서도 민사사건만 하고 형사사건 잘 안 맡으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왜 그러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이 구속사한테 오게 되면 하소연을 하잖아. 약간 우리 애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냐, 절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인 소모가 많을 수 있어요. 구속을 시키고 싶을 때도 절박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게 들어주고 뛰어다녀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장감이 더 있구나. 네, 형사사건이.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중에서 그런 걸 별로 좀 안 하고 좀 조용하고 멀리 와서 같이 막 조사 참여 이런 걸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거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안 맡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지. 사실 뭐 어떤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맡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현장감이라든가 또는 의뢰인과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좋아하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좀 잘해주고 얘기를 잘해주는 변호사님을 선택하는 게 또 변호사님들 선택할 때 팁이기도 하죠. 사기와 같은 거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뭔가 보통 투자를 해라. 근데 이제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받을 때 계약서 검토하기 전에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긴 해요.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안전한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 자. 변호사님 있으니까 변호사님한테 저한테 여쭤볼게요. 물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근데 깨끗하죠? 네. 처음 받아봤어요? 네,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안 했나? 깔끔하고. 제가 잘못했네요. 깔끔하네요. 내가 네일인인데 네일에 대한 거 한 번도 안 해드렸구나. 진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로 잘한단 말씀이니까 너무 부끄럽고 해. 내가 이거를 노리고 여지껏 아껴둔 거예요. 역시. 진짜 필요할 때 한 번 해주려고 갑자기- 아껴두면서 네일 시술을 안 해줘. 갑자기 그 송강호님이 생각나네.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난 계획이 있었어. 내일 창업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사소한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변호사님. 이 정도는 아니야. 사실 이게 쉽지 않아. 그럼 우리 변호사님 이걸 해주시면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하트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해서 약간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좀 더 이제 문의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사소한 문의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원래 오래 알았거나 하면 진짜 내가 이거 너무 궁금해. 그럼 간단하게 전화해서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뭐 아는 변호사님이 지인으로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 알아서 내가 이런 거 간단한 거 한 가지 정도는 전화드려서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 주시겠지 할 때는 변호사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래 한데 이거 왜 그래요? 또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든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어떤 변호사님한테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봐야지 하고 변호사님을 고용할 수도 없고 변호사님한테 쉽게 막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막말로 네일리스트 분들이 창업할 때 법률적인 부분 궁금할 수도 있어. 계약서도 이거 맞나 아닌가 도장 찍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확장을 하려고 하거나 동업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이걸 내가 수긍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간단하지가 않은 거야. 또 나는 이렇게 자주 뵙고 또 우리랑 또 이제 연계에서도 뭔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이 뭐 이런 간단한 자문을 해줄 수 있으면 나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네일리스트 분들 중에 우리 채널 또 아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는 분들 또 우리 NC에 함께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저희 채널의 영상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가 가끔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뭐 댓글로 문의를 하거나 물론 이제 너무 복잡하거나 긴 건 할 수가 없죠. 이제 정말 좀 간단한 거지만 댓글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문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짧게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수는 있죠. 네일수다 이 코너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변호사님이 답변해주는 거예요. 원장님이
저한테 그걸 최고. 좀 토스해 주시면 또 어. 거기에다 답글을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최고야. 네. 역시.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또 우리랑 함께 또 우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 중에 나는 뭐가 궁금했는데 물어볼 곳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의 이 영상을 밑에다가 나중에라도 궁금할 때 한 번씩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물론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사건이 많을 때는 답변을 드릴 수 없거나 좀 늦게 답변을 드려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제가 변호사님한테 뭐 여러 개가 있다면 가끔 문의를 좀 드리고 간단한 답변은 뭐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근데 사실 약간 법적인 건 좀 짧지도 않고 복잡한 거는 어차피 이제 전문도 상담이 필요하니까 그럼 또 그럴 때는 사실 메일로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 메일로 뭐 줬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고 법률적인 심의가 필요한 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저희 김준혁 변호사님이 또 로펌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그러면 뭐 대표님 메일을 드리면 대표님이랑 주고받아서 뭐 그냥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되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진지한 상담으로 가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거는 전문 변호사님이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인지는 또 변호사님이 보실 수 있으니까 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메일을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 아, 변호사님 있으니까 변호사님한테 저한테 여쭤볼게요. 물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이 어땠는지. 우선은 원장님 처음 뵀을 때 프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 그래요? 예, 책이나 또는 방송이나 그래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고 네일 관련된 실력은 최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감사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들고 있었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알아보면서 받은 느낌은 되게 순수해요? 정이 좀 많으시고 네.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도 가지고 계셔서 네.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 처음으로 또 좋은 네일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신 원장님께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어떠셨을까요? 네, 그 되게 만족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NCJ가 늘 고객의 사랑을 받는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이 여기 와서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는 거야. 내 컨셉은.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생각도 했어. 보통 이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좀 정보를 주러 온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럼 뭐 내가 처음에 뭐 창업을 할 때 세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팁 같은 꿀팁이라고 알려주면 아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몰랐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낫지 않나요? 맞아.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창업할 때 그치.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네일을 배워서 나중에 네일샵을 창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창업할 때 느꼈던 벽 같은 부딪혔던 것들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때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앞으로 뭐 새로 하신 분들 이런 부분 좀 주의하면 좋겠다.